시작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저를 구하소서. 목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저의 목도 쉬었습니다. 저희 하나님을 고대하느라 제 든 눈마저 흐려졌습니다. 저를 까닭없이 미워하는 자들이 제 머리카락보다 더 많습니다. 저를 파멸시키려는 자들, 음흉한 제 원수들이 힘도 셉니다. 제가 빼앗지도 않았는데 물어내라고 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잘 알고 계시죠? 예. 이거 지금 중증장애인 10명 정도를 퇴소를 시켰는데 그 고소자들의 퇴소 동의서가 다 제출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임의로 동의를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조작되었다고 해가지고 인권위에 진정을 2번에 넣었는데 인권위에서 조사 결과 그 진정 내용이 맞다. 다시 말씀드려서 퇴소 동의서가 조작되었다. 그리고 동의서가 직접 그 퇴소자들이 직접 작성한, 고소자들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밝히면서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인권침해 요소가 없다고 이렇게 판정을 했어요. 탈시설이 오히려 인권보호에 도움이 된다. 인간 존엄과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퇴소 동의서가 조작됐다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한편은 인권침해 요소 없다고 판정을 했어요. 그런데 인권위가 어떻게 됐냐면 그 전에 시설 측이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보호자에게 퇴소 동의서를 받거나 임의로 장애인의 퇴소 결정을 내리면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이 침해다. 라고 인권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인권 입장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뒷조사를 해봤더니 인권위원회, 장애인 인권전문위원회 탈시설운동을 주도하는 그 박모하고 김모 씨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은 프리웰 이사장을 지냈고 박모 씨는, 김모 씨는 그 박 씨의 뒤를 이어서도 프리웰 이사장을 맡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인권위원회 장애인 인권전문위원이 이 사회복지법인 프리웰과 이게 연관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권위 결정에 왜곡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권위원회가, 인권을 보호해야 될 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 행위를 비호하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고 이 사회복지법인을 두둔하고 나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건의 구체적 내용은 사실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했고요.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정말 그 실제가 어떤지를 제가 한번 가서 아니 이게 언론에 다 나오고 하겠습니다. 저게 저 신동환과 월간조선에 다 나온 상황인데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 저는 잘 납득이 안 가는데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사건 내용을 조사를 해서요. 예.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저한테 작성해서 대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제가 시간을 내서 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일이 밀리고 또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좀 많아서 그동안 조금 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현수, 이제 예명인데 수현수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장애인이 여기서 즐겁게 지내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좀 영상 녹화가 나갔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꾸준히 하면 좋은데 좀 그런 여건이 좀 되지 않았습니다. 자, 먼저 지금 기도문 중에 정말 우리 미워하는 사람이 머리카락보다 많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설 우리 거주인 어머님들에 대한 그 연대 힘, 우리 안에서 정말 정의로운 방법이 뭔가를 위해서 구정한 굉장히 정말 일당백으로 한 마음 모아서 다윗이 골리앗을 치듯이 그런 강한 힘을 가지고 애정을 갖고 싸워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그들에 대한 잘못된 삶에 대한 그 단체에 대한 것이 뉴스화됐고 조선일보에서 기고하고 또 여러 천주교 전국에 있는 신부님들이 그 인권에 대한 침해를 일으키면서
불법적으로 강제 탈시설 돼가지고 고통받고 희생당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장애인들에 대한 아픔을 호소하는 인권에 우리가 이제 동조 서명을 해서 인권위원회에서 다행히 인용이 됐습니다. 그걸 가지고 권성동 의원님께서 다행히 이걸 밝혀주셨습니다. 아주 그냥 요약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하나는 거기 이제 박땡땡, 김땡땡이라고 나왔는데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죠. 그 자체를 이제 좀 이렇게 존중해 주는 겁니다. 범죄 혐의는, 운영자의 범죄 혐의는 장애인 학대에 대해서 법인이 범죄 행위를 졌으면은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해산의 대상이 됩니다. 공익법인에 적용하는 것에 의해서 목적에 위배되는 거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법 어떻게 보면 관련자 전체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이제 89조의 양벌 규정이 있죠. 86조에서 88조까지 어느 하나 해당하는지가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탈시설 218명이 적발됐고 198명이 무용무자 퇴소가 된 것이 이제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장애인 집단 학대가 됐고 강제 탈시설의 사례를 적발해서 5명의 사망이 이르는 장애인에 대한 것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단체들이 있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문제를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드러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어머니들에 대한 아픔을 같이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도와주셔서 이제 좀 이제 부분적으로나마 밝혀나가게 되는데 앞으로 계속 이 여파는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범법행위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들 그 국감에서 증인으로 참고인으로 나와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애절하게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에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는데요. 여기에 분명히 그 어머니들 뒤에는 뜨시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뜨시는 사람 옆에는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 특별히 그 어머님을 우리가 이해해주고 기도해주는 우리 시부님들이 있고 또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있다. 정의는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좀 이제 두세 차례 더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제 그런 외국에 대한 그 시설에 대한 소개도 하고 이제 또 독일에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를 소개할 것입니다. 또 이제 그동안에 내용 하나하나를 파헤치는 의미에서 기록상으로 남겨두는 유튜브로 진행했는데요. 저는 이것이 좀 더 발전된 모습에서 정말 유럽연합에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장차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탈시설 떠드는 사람들 보면은 꼭 얘기하는 게 미국, 그 다음에 스웨덴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 유럽의 전체의 나라가 있는데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들 나라 대상으로 샅샅이 조사한 것도 있고 그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계기관을 초대하거나 녹화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탈시설이 아닌 탈시설화죠. 어떻게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단어가 오염돼가지고 하는지 그것도 한번 좀 밝혀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모든 게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보면 정석인 줄 알아요. 그리고 우리 기자 선생님들도 자료를 주면은 외국인 이래요? 몰라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들면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대명사처럼 되어 있지? 딱 그렇게 이런 것이야. 유엔에서 그렇게 하랬대. 이런 용어가 언제 썼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유럽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쓰는지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탈시설 전략에 대한 딱 한 가지예요. 매입주택 후에 지원이 되면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비용 부담이 훨씬 적게 든다. 거짓말이죠. 테마형 매입주택으로 전환시켜서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 하려는 음모도 있죠. 그래서 정부 주도형으로 국가 책임주로 하면서 이것을 개인 예산제에서 민간 주도형으로 분명히 바뀔 겁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전략적인 싸움이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 이제 이 문제도 아주 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지역 공동체 탈시설 시범 사업 추진 단장 이렇게 돼가지고 개인의 직접 계약에 의해서 주택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모든 문제가
정말 형편없는 거죠. 국가에서도 시범사업을 하고서 보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시범사업을 끝내고 나서 로드맵을 해야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시범사업 하는 거 맞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거꾸로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러니까는 왜 과거에 시범사업을 했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정부에서는요. 왜? 로드맵 이전에 시범사업 한 게 프리엘이거든요. 프리엘에서 지금 인권 문제가 침해된 게 권선동 의원에서 밝혀진 겁니다. 조선일보하고요. 그러면 그거를 했다라고 할 수가 어려우니까 그건 감춰놓고 로드맵 발표 후에 시범사업 지금 하고 있다. 이것도 자유에서 뽑아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시범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시설 밖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안장치를 만들어 놓는 시범사업이 있고 시설을 선진화시킬 방법이 있겠죠. 이런 방법 안에서 유럽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개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면서요. 최근에 말씀을 좀 더 몇 가지 올리면요. 제가 이제 그 노인에 대해서 좀 잠깐 그 방향을 좀 옮겨가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노인도 이제 시설 아닙니까? 이제 저쪽에서 탈설법 지원하는 그 조항에 보면요. 자립지원 주택에 노인까지 들어갔어요. 이거는요. 요양원도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 어떤 분이 이제 글을 썼는데 19년도에 제가 보니까 MBC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노인학대 90%가 집에서 발생한다. 주법은 아들 배우자다. 이게요. 2019년 6월 14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노인학대를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고자 만든 법정 기념일인데 불미스러운 것이 이렇게 있다라는 걸 발표한 거죠. 현실은 노인학대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학대 10건 중 4건은 노인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노노학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신혜 기자입니다. 75살 김할머니는 남편에게 폭행당해 허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참는데 딱 넘어졌죠. 엉덩방을 찧었죠. 척추 자로 들어간 게 완전 골절돼 버렸어요. 평소 술만 마시면 폭언을 퍼붓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맨몸으로 집을 나왔습니다. 그때 떠돌이신지를 해야 되나 싶이 괴로웠죠. 독학으로 갈길 맞으면 그때가 거기 들어가고 있으라고. 수십 년을 참고 또 참았지만 남편의 폭언과 위협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결국 지난달 82살 박할머니는 경찰에 구조를 요청해 학대 노인 쉼터로 오게 됐습니다. 뿔을 머리서부터 이렇게 붓는 거요. 여태까지 속구석고 어느 날이면은 없어지겠지. 그러고 살았는데도 더 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과 강박증까지 있는 남편 탓에 자녀들과도 오래전 연락이 끊겼습니다. 손주들 보고 친구들 만나서 그저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이렇게 살 나이에 왜 나는 이렇게 사는가 분하고 방이라도 한 칸 얻어가지고 또 편히 살다 가고 싶어요. 노인학대는 지난해 처음 5천 건을 넘어섰는데 10건 중 9건이 가정에서 발생했고 가해자도 아들 아니면 배우자가 많았습니다. 특히 노인 부부가 늘면서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 노노학대도 10건 중 4건 가까이 됐습니다. 배우자들이 이제 가정폭력이 인구 고령화가 되면서 점점 이제 노인 학대 쪽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학대 피해는 늘어나는데 피해 노인들이 갈 수 있는 쉼터는 전국 18곳뿐, 머물 수 있는 기간도 최장 6개월에 불과합니다. 핵가족화되면서 가족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쉼터를 많이 이용하실 수 있으시면 이용하고 싶어 하시고요. 갈수록 늘고 있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선 제도적 지원 외에도 노인학대를 심각한 범죄로 보는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노인학대 10건 중에 4건은 이른바 노인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노노학대다라는 거죠.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학대가 일어납니까? 웃기는 거죠. 그러면서 사례를 쭉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82살의 어떤 그 노인 학대 피해자인데요. 손녀들 보고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이렇게 살 나이에 왜 나는 이렇게 사는가 하고 방이라도 한 칸 얻어서 편히 살고 싶다. 그 집에서 살기 싫다는 거예요. 학대를 받으니까. 노인할 때는 지난해 처음 5천 건을 넘어섰대요. 10건 중에 9건이 가정에서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가해자도 아들이나 현 배우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집안이 행복해야 되는데 집에서 사는 게 행복하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 노노 학대가 10건 중에서 4건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노인들이 갈 수 있는 쉼터, 전국 18곳이고 머물 수 있는 기간도 최장 6개월에 불과하다. 노인이 고령화가 되면서 점점 노노 학대가 또 증가하고 있다. 이게 최근에 이제 알려진 뉴스예요. 핵가족이 되면서 가족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쉼터를 많이 이용할 수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도 주택에서 살면서 사제관에서 살다가 기도하면서 죽으면 좋죠. 그러나 저를 누가 돌봅니까? 결국 제3자가 저를 돌봐줘야 되죠. 그 사람도 역시 가정을 가진 사람들일 겁니다. 누가 오던 간에. 그래서 그분들은 결국 일자리죠. 일자리면은 많은 분들이 전부 다 고령화되는데 누군가가 도와준다면 누구겠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렇게 인력이 많습니까? 최근에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최근에 2022년 10월 9일 며칠 전 얘기입니다. 어저께 얘기네요. 일본서 일 못해 먹겠다. 베트남 노동자들마저 등 돌린 이유 하고 나왔어요. 정형우의 일본 산업 분석. 내가 이 기사를 쭉 봤는데요. 지금요. 임금이 점점 베트남도 점점 인건비가 올라가고요. 일본은 그냥 그대로예요. 10년간 40%가 일본 임금이 감소되면서 건설과 간병 현장을 지탱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일본을 떠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의 출산율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어요. 일본에서 출산율이 1. 몇입니까? 이게 나왔는데 우리가 0.9인가?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대한민국 0.92명이에요. 점점 줄어요. 이제 사람 찾기가 어렵고 전부 다 이제 고령화가 돼요. 누가 일합니까? 점점 다 집에 다 있다고 칩시다. 가정학대가 지금 많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고 쳐요. 6.25 전쟁 때는 1% 출생률이 있었대요. 그런 참혹한 시대 때도. 지금은요 0.92명이에요. 그 일본은요 1.36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일본을 걱정하고 있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1.36으로 떨어지니까 일본 사회가 충격이다. 점점 외국인 노동자도 떠나고 있다. 우리나라는요 점점 외국인을 써야 됩니다. 일본도 써야 되는데 우리도 써야 돼요. 근데 누가 더 질적으로 우수하느냐 이런 문제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젊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이걸 누가 일합니까? 그럼 장애인은 하물며 누가 돌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노인도 그러니까 어르신도 다 우리 어머님도 저희 어머님도 요양원에 돌아가 있습니다.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 돌본다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런 제도가 움직이느냐 선진국 사례를 보는 거죠. 선진국 우리보다 월등히 좋은 조건에서도 이런 시설에서 어르신들이 건강히 살아가는구나 자연스럽게 찾아오면서 자녀들도 이게 쉽게 찾아올 수 없지 않습니까? 모 단체에서는 그래요. 장애인들 이렇게 시설에 놓으면은 버렸다라고 해요. 그러면 요양원에 간 어머님도 부모님도 버린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시다 드리고 요양시설에 모시다 드리고 나서 안 찾아보면 버린 거예요. 찾아보면 맡긴 거죠. 자기가 못하는 걸 대신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장애인들도요. 내가 아무리 여기 잘 지었다고 해도요. 가족이 여기서 찾아오고 자주 이런 가운데에서 스킨십이 일어나야죠. 그럼 맡긴 거죠. 그러니까 전 집이 둘이라고 봐요. 여기는 우리 이용인들이, 여기는 여러분들이 사는 집, 저쪽은 부모님이 사는 집. 제가 보기엔요, 부모님들도 점점 나이가 드시고 힘이 붙이니까 찾아오는 숫자가 줄어듭니다. 자연현상이에요. 그러면 하물며 시설에서 인권 침해가 14%고 가정이 34%로 나오는 게 2020년 보건복지부 자료 지침에서 나온 건데 그러면은 주택에 나가는 순간에는 침해가 어떻게 되는지 전수조사가 안 돼요. 그럼 여기 지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 노인에 대한 학대에 대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 바로 자기 직계 가족, 배우자가 이런 인권에 대한 침해를 일으키는데 제3자인 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건 도움이겠죠.
거기에 대해서 노인 돌봄이라든가 장애인 활동 지원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인권 침해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 사느냐, 행복의 가치가 어떻게 질적으로 높으느냐, 그게 자기가 머문 자리에서 행복의 수치를 높여나가는 게 선진국이죠. 무슨 여기가 공산주의입니까? 냅다 다에다 집에다 모아놓고 여기다 사는 게 좋다. 자립지원주택이 그런 거라면 그 모순이 있는 거죠. 그래서 권선동 의원이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해서 인권 범위를 저질렀느냐? 인권단체가 스스로 그런 거 저질렀다면요, 제가 인권단체 가서 강의를 해야 될 판입니다, 지금. 인권위원회가 범법행위를 나중에는 덮었다가 나중에 인용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한 거 인정했으면 그 원인을 밝혀내야죠. 그건 제 몫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살려면 내가 머문 이 자리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복복자 머물지, 사회복자 아닙니까? 내가 머문 곳이 행복하려면 행복의 가치를 서로가 존중해 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점 명심하면서 권선동 의원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안에 저런 독보들처럼 자라나는 기관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아주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예, 해피엔딩. 나를 부르네 함께 찬양하라고